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이게 3단계로 격상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일단 외행적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만 3단계 격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방역이 3단계로 가느냐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그 의료계가 갖고 있는 게 약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의료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꼭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매일 일상적으로 위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라든지 안병동 같은 곳에서는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을 좀 피하려면 국회 내에서도 이런 논의기구를 양상화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료계가 원하고 또 정부도 원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의료 체계의 계획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드시 그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의제기라든지 분쟁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의료계와 좀 적극적인 대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필요하면 의회 요청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정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예. 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지금 유럽에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독일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유럽이 대개 통상적으로 예전에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국가 채무가 한 60% 정도 GDP 대비 60%가 어느 정도 준칙이었고요. 대부분 나라들은 사실 이걸 지키질 못했습니다. 예,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독일도 퍼센티지를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 준칙을 갖고 있고요. 독일은 69.3%입니다. 70% 정도 되는데요. 독일이 최근에 이와 같은 부채 때문에 재정 준칙을 최근에 제가 도입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프랑스는 부채 비율이 124%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 아니고 그 안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하자.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재정 지출을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상인데도 코로나 이후에 OECD 학계에서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국가들이 준칙을 세웠지만은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느냐 하고 그런 준칙을 못 지킨 나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스러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저희는 GDP 대비 지금 한 43, 올해가 43.5%입니다. 그 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은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미래로 가고 국민도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래 기술을 획득하는 자가 세계 주인공이 될 텐데, 저희 자료를 보시면은 국방부에서 컴퓨터, 인터넷, GPS가 나오고 미 해군에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아이폰 개발에 적용한 기술의 99%가 국방 연구에 나왔다. 이런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기술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이번에 디지털 우리가 그린 뉴딜 펀드를 좀 더 과감하게 해서 미래로도 가는 기술도 획득하고 국민들이 소득도 재형저축 같은 걸 얻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차제 국민 그 성과를 국민들 가지고 공유해서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시장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시장의 유인책은 뭐로 생각하세요? 정부로서는 저 시중에 여러 가지 있는 좀 유동성이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수행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한국판 뉴딜 펀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하나에만 160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 몇백조 원은 투입될 수 있도록 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유입이 활성화되도록. 이게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육상풍력이었는데 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대략 6% 이익이 났던 거죠. 다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서민층들이 저런 이 재형저축 같은 이득을 얻을 구조를 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약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만든다면 공모에 의해서 여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자 합니다. 산자부 장관은 저기 우리가 1km 밑에 1km 이내에만 우리가 우대 금리를 REC 적용을 받는데 저거 우리가 지침 개정이 필요하죠. 네,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또 해석 그 풍력 사업의 그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REC 제도로 해서 그 우대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또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투자에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REC 제도를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 중소기업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부총님 그죠? 예. 우리가 매출 채권을 내가 중소기업이 장사를 해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자금 회수율이 보면은 어음은 107일 제조업, 서비스업 120일 이런 게 현실이 맞죠? 예. 그럼 저게 대략 돈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만 저 어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나요? 어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요. 시중에서 대략 10% 정도 이익을 저거를 돈을 내줘야 돼. 이자를 내야 되죠. 예.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매출 채권 팩터링으로 내가 매출을 냈으면은 중소기업 간에 매출을 냈으면 저걸 채권으로 바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매출 채권 팩터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상환 청구권이 없는 매출 채권에 대한 팩토링 도입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정부도 그 시범 사업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국가 예산을 넣어가지고 자꾸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보다 저런 채권 제도를 만들면 국가 돈 들어가지 않고 시장의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적은 돈으로 크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저는 뭐 검토 가치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금융위원장님 나오시 계시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 A 회사가 돈을 1,000억 원을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맡기면 이게 1.8%의 이윤이 18억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아니 난 직원들한테 이게 교육 및 주거에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돈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현행법상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몇 % 대출을 해줘야 됩니까? 현행법상 대략 4.1%에서 4.6% 정도를 해야 법정 인정 이자를 해야만 배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업자가 되게 됐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대부업자 취급받다는 상황이 어떤 저거죠.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어려우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해준 거죠.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를 4. 몇 %를 받지 않으면 배임에 걸리는 거죠. 그거하고 대부업하고는 무슨?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은행에 넣으면 내가 1.8%밖에 이익이 안 생겨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좀 더 싸게 집을 마련하는데 장만해 주려고 했는데 법을 따져보니까 4.1%를 받아야 이게 배임에 걸리지 않는 게 현실이 되더라.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자기 직원들한테 대출해주면 좋지 않겠냐. 저게 지금 배임 여부에 걸리는 거는 맞죠?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태를 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이 중소기업에 많은 중견기업에 있는 이 직원들한테 복리 후생비로 쓰고 싶어도 저게 배임에 걸린다는 거. 이게 저금리 시대의 역설인데 이걸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경제부총리 우리가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부동산에 72억 달러, 국민연금공단에 32조 원 이런 거 해외 부동산 투자한 거 맞죠? 예, 예. 다음 보죠. 우리가 1년에 그 총 부동산 그 양도가액은 대략 한 100조쯤 되고요. 근로소득 총액이 677조, 양도 거래액이 한 756조쯤 됩니다. 근데 보면 근로소득 1,800만 근로자가 1년에 내는 세금이 결정세액이 38조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17조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맞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 저도 통계를 본. 양도가액이 아니고 총 양도액입니다. 이 부동산으로 돈이 흐르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정부로서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좀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그 일반 국민들의 포트폴리오 이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경제의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국통신, 한국과 가스공사, 우리사주 같은 거를 국민주를 매각했죠. 예. 영국 대처 수상은 국민들이 주식을 갖도록 해서 이미 25% 이상이 주식을 가죠. 그죠? 예. 미국은 401k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식으로 투자하는 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이 주식으로 가고 기업으로 가게 만든 거죠.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저는 뭐 지금 저 시중에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저렇게 저 주식 시장에 가서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이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 지금 세제에도 일부는 있지만은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큰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지적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저기 이제 부자만 자꾸 많은 지식을 가지니까 결국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일정 소득 이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일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걸 만들어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가 단타가 아니고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도록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너무 또 세제 혜택상에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이 부동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쉬울 텐데. 예, 저는 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그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SK 바이오팜 공모주 할 때 그 대략 우리가 1억 원을 넣으면 한 13주 받았다. 이런 기사 보셨죠? 예. 지금 우리사주 20%, 기관 투자 60%, 일반 투자 20% 대략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법률은 아니죠. 저렇게 비율을 나누는 게. 예,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그렇게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비율은 유동 신축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분들하고 증권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투자가 20%를 조금 그 거액 투자가만 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부분이 조금 그 소액 투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쳐보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량 공모주에도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우량 공모일 경우에 일반 투자자의 좀 비율을 확대하고 소액 투자자 우대 방안을 만들어내서 좀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0% 일반 투자가 20%에서 그 비율을 좀 그 소액 투자가한테 배분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천 원짜리를 100원으로 액면 분할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낮추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럼 우량주도 우리가 다른 우량주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좀 더 안전하게 자산을 획득하면서 우리가 소득도 얻고 국가의 돈의 흐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나중에 그 결론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자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저기 공기업, 과거 공기업이었는데 공기업의 본사는 수익률이 10%예요. 근데 그 대리점이나 밑에 회사들은 수익률이 1.5%.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민간 기업뿐만 아니고 과기업 공기업이었는데. 응? 우리가 민간 기업만 단가 후려치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포스코나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이제 민영화되면 끝인가요? 산자부 장관님. 네, 일단 그 시장에서 현재 되고 있는 상황 한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요. 또 어떤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리트 대처가 민영화를 할 때 국민주 딱 한 주를 가진 거 기억나시죠? 한 주밖에 없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겠다. 그러나 민영화를 하겠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스코나 KT나 말이 민영화지 사실 정부가 관여하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인 거버넌스를 바꿀 때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 포스코에 대해서 민영화를 추진한 건 뭐 올해 전인 거고요. 그때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포스코가 갖고 있는 시장의 어떤 과점적 그 지위 의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함께 그 조정해 나갈 수 있는가는 정부가 아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시장에 있는 팩트와 나가는 그 펑션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떤 방법인지 우리나라 100대 대학 안에 포스코는 몇 위쯤 합니까? 세계 100대 대학 중에. 그래도 높은 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많은 돈이 이제 이자가 없어서 포스코고 포스텍을 학교를 강화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재경 부총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만 원권이 지금 발행하고 나서 됐는데요. 이게 31%가 회수된 거고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회수했는데 지금 올해 와서 의원님 표해 보신 것처럼 30%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한은하고 이 관계를 좀 알아봤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대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자금 화폐 유통 속도가 뚝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대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개 이 고령층이나 여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금 수요하려는 경향이 좀 커졌습니다. 여러 번 ATM에서 돈을 수시로 빼내는 것보다 5만 원권으로 좀 가져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 기준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하가 돼가지고 화폐에 대한 기여비용이 적은 것도 5만 원권을 좀 자꾸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유인으로 작용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100달러짜리는 몇 %쯤 회수됐을 거예요? 미국 100달러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융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미국에 있어봤지만 100달러짜리 갖고 있다든가 거래하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국세청장님, 우리가 저렇게 그 회수율이 낮다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5만 원권이 110조 원 가량이 예, 방금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액 화폐 수요 증가는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어떤 탈세의 어떤 목적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장 정보 수집 강화해가지고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 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1차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스마트 의료 솔루션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서면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서 의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뉴딜 펀드로 그다음에 주식으로 그래서 미래로 가고 기업도 좋고 국민 소득을 얻자 이런 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볼까요? 금융위원장이 며칠 있다 얼마 있으면 우리가 방탄소년단 저게 주식 BTS 주가 상장하죠. 안 계신가? 네,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잘 모르는 분야인데. 예. 얼마 전에 SK 저기에 방탄소년단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키웠는데 저기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주식을 갖고 이러면은 더 애정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주 20%, 기관 60%, 일반 국민주 20% 이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SK 바이오 살 때도 1억 넣어봐야 한 13주. 그러면 저런 거를 일반 국민이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금투협회가 갖고 있는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도 앞으로 우량주가 나왔을 때 저 부분을 좀 더 국민주를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취지에 동의합니다. 삼성전자가 5천 원짜리를 액면 분할해서 100원으로 분할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주식에 참여한 적이 있죠. 저거 읽어보는 거 보지 마시고. 예, 그게 잘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그 어떤 특정 회사를 거론하긴 했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건 법률적으로 그 회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나요?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이걸 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량주가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하고 소액 청약자가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주식 시장으로 가고 소액 주주가 많아지면 건강해질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혁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그 한 주를 안 사고 예컨대 뭐 0.5주를 산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 그래서 이게 돈의 유동성이 이런 주식으로 가게 되고 이걸 장기 보유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게 되면 돈이 기업으로 가고 결국은 국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도 뭐 그런 의견에 의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 과잉 유동성이 결국은 미래 기술도 획득하고 이러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부장 그런 거 펀드를 해가지고는 대충 수익률이 어떻어요? 보통 지금 저희 수익률이 5 내지 7%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번에 그 1조 원 정도 하는 스마트 코리아 펀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거의 그 정부가 4, 민간이 6대 4의 비율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1조 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과 결국 여기서 어떤 선도적인 기업이 나와야 기술이 나와야 결국은 우리가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1조 펀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미래 기술은 다 선발이 다 됐는가요? 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분야, 바이오와 게임 산업 등등 해서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2019년 대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년 사이에 일자리가 27,000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올 상반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에서 일자리 숫자가 27,000개가 늘고 특히 비대면 분야의 성장률이 50% 가까이 알겠습니다.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가 디지털 그린 뉴딜이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 헬스를 하나의 더 영역으로 넣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바이오 헬스는 국가의 주요 3대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